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총선을 앞두고 국정교과서가 주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시대의 징표를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좀 이름이 깁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이준식입니다. 민정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정책위원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네. 이준석 선생님 이준식입니다. 이준식 선생님. 네, 단양에서 농사짓는 한결이 아빠 유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25일 남짓 남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날이 2015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아주 나쁜 교과서, 또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로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 거죠. 국정교사 결정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국정교과서를 다룬 것은 총선을 통해서 깨하고자 하는 유신독재와 장기집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신독재 때 시작했던 국정교과서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부터는 검인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역사를 되돌려서 2017년부터 국정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총선 전국에서 보는 국정교과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정교과서에 관련해서 어느 단계에 지금 여론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지금 와 있는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정권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처음 밀어붙일 때만 하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좀 팽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육부가 약간 이제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요, 찬성 여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거죠. 국정화로 가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국정교과서로 가겠다고 발표할 무렵이 되니까 이게 찬반 여론이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불과 2주일 사이에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 11월 달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한 20% 정도 앞서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뭐 대개 한 37%, 네, 38%라 그러는데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비율은 그거보다 더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경상도에서도 영남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네. 심지어는 노년층이 이 정권의 아주 확고한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노년층에서도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보다 국정교과서 반대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박근혜 정권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 국정교과서로 바뀌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랬고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된다면은 자신이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절대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뭐 늘 그렇듯이 거짓말입니다. 정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미 친일 독재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제가 100%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라고 그랬다 혹시라도 이제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99.99%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올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쓰는 사회 교과서입니다. 네네. 나중에 뭐 다시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그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역사를 배우는데요. 6학년 1학기 때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배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나온 이제 박근혜표 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독자도 안 나옵니다. 이승만 정권도 독재 정권이라 그러고 전두환 정권도 독재 정권이라 그러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규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죠? 예, 지금 제가 한결이 아빠인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울 교재에 학교 교과서에 이게 현안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저도 당면한 문제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집회 같은 경우에서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아시듯이 그 민중철공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우리 각종 뭐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농민단체 다 모였을 때 마찬가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 이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그다음에 교사단체까지 다 이 문제를 제1 프레임으로 지금 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바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를 완전히 왜곡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독재를 빼는 문제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민주화 투쟁기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정권 10년에 그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듯이 뭐 지금 정교조부터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마찬가지 민족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저진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고 있지만 지금 집필 중입니다. 집필 중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로 딱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결국 착착 진행했는데 지금 이것은 뭐 교학사 교과서는 예서 그 이미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라고 하면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고 미화하고 또 친일 의도적으로 애공 누락시키는 교과서인데 무려 오류만 그 교과서 오류가 뭐 2,122건의 오류가 있었다면서요?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학사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수정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정을 했는지 교육부에서 마지막에는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원래 그 교과서 이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수정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수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엔 교육부가 교학서 교과서를 봐주려고 그랬겠죠. 어디를 수정했다고 교육부에서 공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정도 고쳤는지 모르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뽑기는 신부님은 2,000군데 정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3,000군데 정도를 고쳤습니다. 거의 누더기 교과서예요. 누더기 교과서죠. 그러니까 그 국정교과서의 그 전 배경이 되는. 그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권의 그 유력자들이 다 이제 좋은 교과서가 나왔다고 이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한 거죠. 예. 거의 그때 당시에 한 학교 몇 대 학교는 좀 채택했습니까? 그 해 한 학교가 채택했고요. 그 학교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참 역설적으로 그 학교의 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참. 그런데 이 국정화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가장 또 이제 점검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적 위헌 사안하고 위법적 사안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겠죠? 예, 일단 그 내용상으로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게 이거는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이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하는 게 이게 헌법 전문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 전문에 명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수립됐고 1948년 8월 15일은 그런 대한민국 안에서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된 날로 봐야 된다는 게 재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까지의 헌법 정신인데 헌법 정신을 완전히 스스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헌법에 보면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예. 명기돼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정부가 스스로 부정을 한 거죠.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돼야 할 역사 교과서를 특정한 이념을 담는 방향으로 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헌법이 위배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헌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국정교과서를 고시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국정교과서라는 걸 통해서 교과서를 쓰는 필자들, 그다음 교과서를 선택하는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배우는 학생들의 자유를 갖다가 이게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정신적 자유권을 갖다가 지금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민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서 헌법이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정화를 지지하는 3분의 1의 논리, 그러니까 네. 35% 정도, 네. 3분의 1의 논리의 패턴이 있어요. 그 독재자들의 패턴이 그 안에 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진시황이 분서 갱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상이나 책 같은 걸 전부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사건들인데 독재자들이 내 생각 하나 위에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건 구체적으로 국정화가 가지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하나의 역사관,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는 다 국정교과서로 갔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랬고요. 그랬고요. 예, 구소련이 그랬고요.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은 다 국민들에게 하나의 생각관을 강요하기 위해서 특히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전체주의하고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피를 흘려서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게 뭐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뭐가 그리 말이 많아? 하라면 하는 거지 막. 이거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이 있지 않느냐.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이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분단 상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럼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느냐? 안 그랬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는 국정교과서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상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인정교과서였습니다. 서독은. 동독은 국정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은 서독이 동독을 이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이럴 때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정서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꽃밭을 얘기할 때 꽃밭에는 적어도 장미, 백합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이 피어야 그것이 꽃밭인데 꽃밭에 장미만 펴라. 이건 이제 그건 이제 장미 재배 단지지 예. 꽃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무늬와 꽃과 향기와 냄새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꽃밭으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건데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서적인 표현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소주로 본다 그래도 막 비슷해요. 예. 아이 소주도 지역마다 다 소주가 다르거든요. 저희들 전라도 쪽에서 뭐 뭔지 알아요? 보혜 소주인가요? 입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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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세주. 거기는 어디 뭐 많이 먹어요? 단양? 단양은요. 아유, 저희는 참이슬이 참이슬. 예, 줄이고 저희가 이제 청주권에 있긴 한데 예. 그게 이쪽에 영향력이 약해서 예.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아무튼 이름도 좀 다르고 예. 맛도 좀 다르고 그러나 그 소주는 소주란 말이에요. 그 소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주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이 소주만 마셔. 약간 달기도 한 소주도 있고 약간 좀 씁쓸한 소주도 있고 그 취향에 따라서 먹는 건데. 근데 이준식 선생님께서는 지금 모두의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도 뭐 경산도 쪽이든 또 이제 연배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국정화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건 결국에는 독재 권력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 또 이제 친일 역사. 어차피 우리 박정희는 그 친일 장교 출신이었고 일제 장교 출신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그 세력들이 현재까지 부역 세력들이 현재까지 권력 모든 분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앞으로의 지배를 또한 공고히 하기 위한 이런 기획의 하나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라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약간 뭐 논란거리거나 또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SNS 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고는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배울 때도 그때도 국정교과서였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2340 세대가 뭐 젊은 세대로서 뭐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서 또 저항을 하는데 뭐 가장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세력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심지어 저희 세대에서도 간혹 우리 때도 국정화 교과서 배워서 전혀 문제 없었다. 뭐 배울 거 다 배웠고 알 거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막 돌아다니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학교 그 입시에서 그 필수 교과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 국사 교과서가 소외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고 또 특히 현대사 근대사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입시에다가 필수 과목으로 국사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막 맥락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는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옛날에 이제 예전에는 국사라 그랬죠. 이제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이었고 유신 때 국정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다 그럼 뭐 유신 지지했냐? 그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다 시위했고 유신 반대 시위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도 교과서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뭐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대학에서 역사 교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대학 들어가면 다 역사를 거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되는데 요즘 대학에서 역사를 한국사를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안 배우고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지금은 이제 한국사 안 배우고도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대학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 학교 내 학과, 학회 그다음에 이제 서클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또 이제 역사 교육을 그래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대학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게 평생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바꿀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이 자꾸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엉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상황이 다른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 국사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게 한국 역사학계의 통설이니까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정교과서에 실리면 그게 마치 학계의 통설인 것처럼 되고 그게 통설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 정설, 통설처럼 돼버리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를 포상을 해야 된다. 또는 대한민국 건국절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가 단순히 역사 교과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마치 정설처럼 통설처럼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 국정교과서 발표 이후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그 위안부 합의가 네.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조지 오일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고 과거를 지배하고 예.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곧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 지금 이 그 국정학 교과서가 사실은 반사회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그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이 반대하고 70% 이상 반대하고 역사학자들은 거의 뭐 100% 가깝게 반대합니다. 그 90% 이상가 그 좌파라고 예. 했으니까. 그래서 좌파로 규정되지 않은 그나마 나머지 10% 역사학자들도 이번에 국정교과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들의 97%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는 반사회적 현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반민주적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 지점에서 반사회적 반민주적 흐름의 흔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일단 그 지금 국정교과서를 고시하고 국정교과서로 가겠다고 고시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일단 지필진을 공개를 안 합니다. 예, 예. 지금 다 그야말로 숨어 있죠. 예. 다 숨어 있습니다. 네. 뭐 맨날 뭐 복면 금지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국정교과서 지필지는 지금 복면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공개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원래 공개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하겠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자신 있게 객관적이고 균형감 갖춘 필자들로 지필진을 구성할 거고 그래서 지필진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공개 안 합니다. 왜 공개 안 하냐 그랬더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테러를 당할까 봐. 그 테러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테러까지 포함해서 테러를 당할까 봐 그래서 보호하느라고 공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교과서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검정 체제 때는 이걸 이제 지필 기준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게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그걸 이제 중과안이라 그럽니다. 중과안도 만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과안 확정됐습니다. 벌써 몇 달 전에 교육부 차관이 결재해가지고 중과안이 확정됐는데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떤 기준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공개를 해야죠. 근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반민주적입니다. 지금 모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야말로 국가 기밀이 아닌 한 다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꽁꽁 숨기려고 하는지 이거 자체가 이제 반민주적인 거죠. 네, 지금 그 우리가 선거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아시듯이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 싸움을 벌이면서 지금 후보를 확정하지 못해서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책이 없고 공약이 없는 또 검증이 없는 그런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듯이 지금 사실 역사교과서 지금 그 교과서 집필 과정도 깜깜이 역사교과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상에서는 그 45명인가요? 그 집필진이 있는데 그 집필진을 찾아내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련된 예. 질문인데 그 건국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통성하고 지금 그 교학습 교과서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국절에 관련된 부분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의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가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평화통일운동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 통치에 영합한 친일파, 그 다음에 그 후신인 독재자들, 그 다음에 분단을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적통이다, 정통이다, 주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존중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갖다가 빼야 됩니다. 그 자리에 친일 역사를 집어넣어야죠.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 역사를 빼야 됩니다. 거기에 독재를 정당화하는 역사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의 역사를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빼야 됩니다. 거기에 분단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움직임 아래에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제 전사가 교학사 교과서인 거고요. 교학사 교과서에서 한번 시도했는데 아주 혼이 났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난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퇴출되고 난 다음에 바로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게 이제 국정교과서 검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국정교과서가 아니면 안 되느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이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으니까 그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가겠다는 거죠. 그 교육은 결국은 교육자에게 맡겨져야 하고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원래 아니잖아요. 재밌는 게 2004년인가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네. 당시 이제 박근혜 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치 권력이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부가 예. 과거사 청산 예. 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아, 그러고. 예,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면서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깁시다 이래놓고는 지금 자기는 역사가들은 못 믿겠으니까 국가가 역사를 맡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죠. 이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10년 사이에 바뀐 거죠. 이게 뭐가 본인의 진정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듯이 역사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그 2012년 그 대선 때도 각종 공약이라든지 말을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그냥 막 이야기하고 일단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는 그 정반대로 가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을 보였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당시에 자기의 세력들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위축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뭐 어떤 편리한 논리를 내세웠다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우려했듯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집권할 때 가장 이런 부분들도 우려했었잖아요. 예. 박정희의 부활을 떠나서 이제는 그 세력을 공고화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손을 댈 거다라고 봤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실 지배 계급이나 지배 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손을 댑니다. 뭐 히틀러도 그랬고 예. 외국으로부터 히틀러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독재 시절에도 반드시 그 역사 교과서를 자기들이 쥐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정권 시기에도 그때 이제 사실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에서 이미 그 선례로 일본 그 극우 세력들이 자신의 그 일제 하에 그 만행들을 합리화하고 전쟁 국가로 가기 위해서 손을 댄 것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를 예. 선언됐잖아요. 그게 뭐 2000년대부터 해서 뭐 90년대 더 길게 보면 그렇지만 한 20년 이상 꼭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뤄졌었는데 요즘은 잠잠한 상황이고 한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실 민족문제연구소 위원이시기도 하고 해서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극우 역사 교과서 그 운동 방향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이제 이 국정교과서 사태에 사실상 주역을 한 명만 꼽으라고는 당연히 이제 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만 주역이 아니라 그 보조역을 맡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김무성 예. 새누리당 대표인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뭐 마치 국정교과서의 전도사나 된 것처럼 2013년부터 그냥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자학사관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다. 자학사관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즐겨 쓴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그렇죠. 극우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극우가 쓴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일본 극우가 자신들이 벌였던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역사, 침략 전쟁의 역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논리로 친일의 역사, 독재 역사를 가르치는 건 이게 자학사관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역사가 뭐냐?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발전한 우리나라, 독재의 결과 발전한 우리나라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고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 그게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결과 우리가 발전한 게 아니라 독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져왔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긍정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긍정의 역사를 가르쳐서 의도하는 건 뭐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보수 정권 20년 연장, 또는 보수 정권 50년 연장이라 그럽니다. 5년만 해먹고 말 게 아니라 20년, 일본처럼 길게는 한 50년 정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데 장기 집권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표를 앞으로 유권자가 될 젊은 사람들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1위까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친일 독재의 역사를 갖다 미화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7,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 한창 우리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이 대학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교과서처럼 읽었던 회전사라고 하죠. 네. 해방전사의 전식인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식민지 근대화론 이쪽하고 굉장한 뭐 이론적 투쟁부터 뭐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 교과서들이 역사 책들이 이제 특히 이제 현대사 부분이 많이 책이 나오고 일본 시민들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면서 우리가 좀 지금도 이런 역사 교과서 이 국정화에 저지를 하는데 전면에 나서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거나 그분들의 이제 자녀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일 앞장서 내세웠던 그 서울대 교수 누구죠? 이용훈 교수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세력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특히 이제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한 지금 8년 9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맥락을 보면 이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죠. 아무리 뭐 분단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화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대체로 보면 대단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관 내 정립이 필요하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세력인데요. 뉴라이트로 하면 뉴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뉴라이트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올드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올드라이트는 그래도 민족적인 가치는 존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뉴라이트는 민족도 버려요. 맞습니다. 민족도 버리는 아주 고약한 우파인데 이 뉴라이트하고 현실적으로 권력을 빼앗겨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민주정권에 넘겨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보수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한 겁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데올로그들하고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작을 벌였죠. 건국절 제정하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고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니까 더 노골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일단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밀어붙이면서 국정교과서 안에 1948년 건국 딱 집어넣어서 건국절을 이제 거의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 독재 세력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유공자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보수 세력에 의한 또는 박근혜에 의한 역사 쿠데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역사 인식을 정반대로 뒤집어 엎으려는 역사 쿠데타라고 있다. 아버지는 총칼로 쿠데타했고 그렇죠. 딸은 역사로 쿠데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눠 보면 결국은 그 국정화라고 하는 것이 반민족, 반민주, 반헌법, 더 나아가서는 반사회적, 예. 그다음에 퇴행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반역사적인 그 역사 쿠데타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 총선 전국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일단 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아니면 국정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주기를 진짜 간곡하게 바랍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투표라는 가장 좋은 심판의 무기가 있는데 그 심판의 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국정화 추진 세력을 심판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저진에서는 그래서 작년이 그 을민년이었는데요. 을미오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오적이라 그러면 그 국정화 교과서에 예. 가담한 5명. 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될 5명. 첫째 반드시 심판해. 반드시 심판해야 될 5명. 김무성, 김무성, 황우여, 황우여, 그다음에 김을동. 김을동. 김을동 의원은 새누리당 국정화 그 국정교과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무리다라는 그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망언을 한 사람은 표로 심판을 해야죠.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60%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정현 의원, 그다음에 국정교과서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된 한일 간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잘 됐다고 평가한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쿠데타에 동조한 5명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을미오적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진에서는 일단 그 5명을 이 5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무성, 황우여, 김을동, 이정현, 나경원 의원까지 5.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필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오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을 반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를 반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을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 새누리당이 180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승리하게 될 경우,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있죠. 아마 그 국정교과서는 당연히 이제 계속 갈 거고요. 지금 그 전임 황우여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국정교과서가 좋은 교과서 발행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저렇게 원하니까 국정교과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써보다가 곧 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면 이제 국정교과서는 계속 가겠죠. 계속 갈 뿐만 아니라 내용은 더 이제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지금은 그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 국정교과서 고지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 당국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교과서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끝에 한안을 발표했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5.16 군사정변으로 그대로 서술한다.
이걸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합의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로 쓰는 걸 왜 합의를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5.16 군사 쿠데타를 할 것이냐, 5.16 혁명으로 할 것이냐를 갖고 결국은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5.16 혁명으로 할 경우에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당분간은 군사 쿠데타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마 이번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면 아마 5.16 혁명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친일과 독재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친일과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는 표로 심판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게 1시간 동안 다루기에는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아까 이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는 국정화라고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또 이제 각종 동아리부터 학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각을 교정하는, 역사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독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교정하는 시간이 그 대학 4년 동안에 많이 기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듯이 뭐 헬조선 20대 우리 청년들이 구직에 목을 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큰 그림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예를 들어서 70년대까지 독재 박정희나 뭐 그 전에 이제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는 사실 이 얘기도 좀 나누다가 보는데 뭐 친일 보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친일이 아니고 반민족 부역 세력들, 그다음에 보수가 아니고 수구 극우 세력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런 맥락들이 그 80년대의 큰 운동의 흐름을 통해서 90년대 그다음에 민주화 점검 기간 동안에는 이게 됐었거든요. 그게 근데 저들이 그 당시에 크게 밀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지난 8년을 오면서 한번 정권을 뺏기면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정권에서 반드시 의식 조작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는 이미 다 개발해 놨습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 이제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과서를 손을 대는 것인데, 그 전에 그 뉴라이트 계열, 또 그 전에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미 그 학계 단위에서 이미 다 논리를 만들어놨거든요. 언론에서 아시듯이 우리 그 악명 높은 조갑재 씨 같은 경우 박정희를 이미 탄탄하게 예찬하는 그런 걸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이영훈이 됐든 또 제가 알기로는 김지양 씨도 그렇죠. 김지양 교수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모여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논리에는 더 무서운 논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아이들의 교과서로 더 침투해 들어갈 테고,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정화라는 이제 개념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일제 부역 세력의 그 지배는 정당했고 앞으로도 정당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층위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억 조작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미 나오겠지만 이게 180석, 200석 얘기가 나오면서 개헌을 하고 영구 독재로 간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양쪽이 같이 가고 있는 기획이라는 거죠.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교과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미래, 이 동북아시아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 아주 극우경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극우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제해야 될 한국이 거기에 발맞춰서 똑같이 지금 이제 우경화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우경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극우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진짜 100년 전에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늘 그런 얘기하는데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고. 100년 전에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일본 또는 일본 안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
가 될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당장 문제가 된 것이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철폐시켜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전한 역사 인식을 갖고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하여튼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예.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고 통치한다는 것은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의도일 터인데 사실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권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은 친일 독재 역사 교과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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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저희 핵심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따라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내용이 지금 너무 너무나 방대한데요. 그래서요.